오늘도 좀 회의를 시작해 봅시다. 자, 먼저 지난주 시황부터 좀 한번 좀 알아볼까 좀. 지난주에는 부동산 114 조사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값이 0.09% 올라서 상승세가 이어지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 상승세가 3주째 그대로 똑같은 폭으로 지금 오른 것이어서 8월 첫째 주에도 둘째 주에도 0.09% 똑같이 오르고 있는데요. 뭐 막바지 휴가철에 코로나 바이러스도 있고 또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지면서 상승률이 제자리 걸음인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서울의 경우에는 지역별로 보면 도봉구, 노원구, 관악구 이렇게 서울 외곽 지역 중심으로 올랐고요. 그리고 경기도의 경우에도 광명, 용인 이런 주요 지역들이 수요가 간간히 이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번 주는 전세 상승세가 좀 두드러지는데요. 전세 가격이 이제 서울의 경우에 0.12%로 올랐는데 이게 58주 연속 오른 거여서 전세 매물이 좀 부족하다 이런 분석이 따르고 있습니다. 이제 지역별로 살펴보면은 서울의 경우에 이제 성동구, 송파구, 동대문구, 도봉구, 성북구 이렇게 좀 직주 근접 입지에 새 아파트가 많은 지역에서 전세금 상승이 두드러졌습니다. 경기도에서도 과천, 광명, 용인 이런 경기 남부 서울 접근성이 좋은 지역에서 전세금이 많이 올랐는데 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전세 품귀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전세 매물이 아예 빵인 그런 단지도 쏙쏙 이제 나오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좀 가을 이사철이 되면 본격적으로 이제 전세 이사 수요가 늘어나는데 이러한 추세라면은 전세난이 심화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튼 뭐 매매가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좀 작용을 했다. 그러니까 뭐 정부의 대책이 일정 부분 뭐 글쎄 하여간 영향을 미친 부분이 있겠지. 그러니까 좀 관망세 눈치 보기, 뭐 휴가 시즌, 코로나 뭐 등등 이런 것들이 좀 겹친 거 아니겠느냐. 그래서 3주째 하여간 근데 떨어지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여기서 중요한 건 상승 폭이 좀 이제 조금 제자리 걸음한다. 이제 네. 이런 얘기지. 뭐 이게 지금 하락했다. 물론 이제 뭐 단지에 따라서 이제 좀 어떤 부분이 좀 내려가는 부분도 좀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여튼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전세는 이제 본격적인 휴가 시즌 끝나고 이제 뭐 가을 이사 시즌이 돌아올 테니까 좀 근데 지금 계속 가격이 오르는, 그러니까 전세는 결국 계속 오른다라는 거고. 매물이 부족하다 이런 게 이제 현장에서 많이 취재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무래도 뭐 실수요자 중심으로들 다 움직이고 있을 텐데 매매도 그렇고 한번 좀 더 봅시다. 뭐 상황을 좀 더 좀 지켜봐야 정확한 흐름을 좀 파악할 수. 오늘 뭐 주요 뉴스는 좀 어떤 게 있나? 그 매일경제랑 한국경제에서 나온 기사인데요. 그 강남 토지거래 허가 2달 규제 비웃듯 신고가 속출, 그리고 똘똘한 한 채를 찾아라 강남 몰려드는 현금 부자들이라는 제목으로 나온 건데요. 그 강남구 대치동이랑 삼성동이랑 청담동 그리고 송파구 잠실동 이 4개 지역에서 토지거래 허가제가 시행된 게 지난 6월 23일인데요. 이제 딱 2달 동안 돼서 그 2달 사이 거래량을 집계를 해봤더니 허가된 주택이 총 89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별로는 잠실동이 27건으로 가장 많았고요. 청담동이 19건으로 가장 숫자가 적었습니다. 근데 이게 지난해 같은 기간 6월 23일부터 8월 23일 이들 4개 동 아파트 매매가 635건이었던 것을 고려하면은 86%나 수치가 감소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래량을 잡는 데는 잡는 게 목적인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거래량이 떨어진 거는 확실하고, 그러면 결국에 가격을 봐야 되잖아요. 거래량은 잡았는데 그만큼 가격을 잡는데 성공을 했느냐. 근데 거래가 줄면은 원래 시세가 떨어지는 게 일반적인데 급감한 거래량에도 오히려 신고가가 속출하는 거래 절벽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신고가가 속출한다? 네. 잠실주공 5단지의 경우 그 최근 전용 76제곱미터가 23억 원에 거래됐고요. 음마아파트, 대치동 음마아파트도 전용 84제곱미터가 23억 원에 거래됐다고 하는데, 이게 토지거래 허가제 시행되기 전과 비교해서는 각각 2억 원, 1억 7천만 원 정도가량 오른 금액이라고 합니다. 거래는 줄고 가격은 올랐다. 사실 그 지역만 거래를 제한한다고 해서 그 지역의 가격이 떨어진다는 건 사실 말이 안 되는 거고, 역동이 다 오르는데 여기 가격이 떨어지겠냐고. 그렇죠.
우리만 바보예요? 뭐 이러는 건가? 오케이. 또. 그리고 조선일보에서 나온 기사는 아까 저희 시황 얘기할 때도 얘기가 나온 얘기인 것 같은데 위아동, 상계동, 봉천동 아파트 값이 9억 원이 돌파한 단지들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 지역들은 이제 노원 도봉구에 있어서 그 노원 도봉구 관악구 등 중저가 단지가 많은 지역인데 이 정부가 정한 고가주택 기준이 9억 원이지 않습니까? 근데 9억 원을 넘긴 신고가 아파트가 최근에 잇따라 나왔는데 최근에 뭐 가장 직전 거래 최고가가 8억 원대였던 30평대 매물들이 뭐 9억 원을 넘어서 9억 원대 중반에도 거래가 나오고 있고 9억에 거래됐던 아파트들은 뭐 10억에 넘어서도 거래가 되고 있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실수요자들이나 뭐 그런 이제 주택 마련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서울 청약 경쟁률이 갈수록 치솟고 있고 또 전세 매물 품귀 현상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 보니까 집을 사는 게 차라리 낫다라는 인식이 좀 강해지면서 수요가 몰리고 또 가격이 오르는 현상이 이들 지역은 투자 수요라고 좀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아무래도 좀 실수요자들이 많은 지역들 아닌가? 아무래도 저렴한 아파트가 몰려있는 곳이다 보니까 서울에서 그나마 중저가 아파트 단지들이 몰려있는 곳이다 보니까 좀 내 집 마련이 급한 서민 실수요자들이 몰린 것으로 좀 보는 게 좀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헬리오시티에서 마이너스 90%, 잠실주공 마이너스 80%, 허위 매물 단속에 아파트 매물 급감 이런 기사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 온라인 허위 매물을 처벌하는 공인중개사법 시행이 되면서 시행된 지 이틀 만에 서울 아파트 매물이 총 10%가량 줄었다고 합니다. 지난 8월 21일부터 이제 공인중개사법 유예 기간을 끝내고 허위 매물 단속이 시작됐는데 개정법 시행 당일만 해도 8만 5천 건 정도의 매물이 이틀 만에 7만 3천 건으로 한 12,000건이 줄었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특히 서울에서는 송파구가 가장 많이 줄었는데 가락동 헬리오시티에서는 매물이 1,500건 정도였는데 이게 145건으로 90%가량 줄었다는 다 일이 가짜 매물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 그런 얘기지 뭐. 다 가짜 매물이거나 중복 매물이거나 뭐 그렇다는 얘기지. 네. 이게 문제긴 했어, 사실은. 이 헛걸음 해가지고 뭐 오죽하면 무슨 헛걸음 보장제, 막 보상제 이런 것까지 내세우면서 그 인터넷 부동산 사이트들이나 이런 데에서 그런 것까지 할 이유가 사실은 없거든. 근데 뭐 확인 매물 이런 것도 있고 사실은 확인 매물이 필요 없지. 가짜 매물이 아니면 확인 매물이 왜 필요해? 스스로가 가짜 매물이 있다는 걸 입증하는 거지 사실은. 확인 매물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진짜 매물인데 확인이 왜 필요해? 그러니까 이제라도 뒤늦게라도 하여간 이거는 굉장히 난 잘했다고 보는데 뒤늦게라도 이런 가짜 매물이나 이런 게 시장을 자꾸 교란시킨단 말이지. 가격을 올리는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은 상당 부분 어떻게 보면 이런 영향도 좀 있긴 있을 거야. 왜냐면 이제 뭐 전화 뭐 가면은 뭐 그 매물은 나갔고요. 이게 대표적인 거 아니야. 그거는 조금 전에 나갔고요. 이 매물이 있는데요. 진짜 매물. 진짜 매물이 있는데. 근데 알고 보면 그것도 진짜인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지만. 여튼 뭐 그래서 이거는 좀 시장의 좀 질서를 좀 바로잡는 데는 좀 필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오케이. 네, 그리고 허그 분양가 관련한 기사가 하나 나왔는데 허그로 하면 주택도시 보증공사, 예, 허그 분양가 보증 독점 깨지나 이런 얘기가 있는데 최근에 국토부가 그 주택도시 보증공사 허그가 독점하고 있는 이 분양보증 시장에 경쟁 체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국토부가 최근에 그 분양보증제도의 발전 방향을 주제로 한 연구 용역을 발주를 했는데요. 이게 분양보증 시장을 개방했을 때 과연 어떠한 효과가 있을지 이러한 것들이 분석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 그 연구 용역이 아마 결과가 나올 거라고 하는데 현재 그 주택도시 보증공사에서 좀 일률적으로 통제하고 있는 이 분양가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이 많아. 이게 개선이 되면은 좀 어떤 방향으로 될지 사람들이 관심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안 할 것 같은데 나는. 이거 분양보증 시장에 경쟁체제 도입하는 방안 10년도 넘게 나온 얘기거든. 10년도 넘게 전부터 계속 나온 얘기인데 안 되고 있어. 왜 안 되느냐? 정부에서 할 의지가 별로 없거든. 이거 뭐하러 해? 딱 좋은데 자기 입맛에 맞는 공공기관, 공기업 붙들고 휘두르는 게 딱 좋은데, 그죠? 그다음에 뭐 자기 뭐 공무원들 은퇴한 사람들, 퇴직한 사람들 이쪽에 내려보내기도 딱 좋고. 굳이 이거를 할 이유가 사실은 없을 거야. 내가 봐서요. 말만 이렇게 했지. 이렇게 하는데 지금 연구 영역한 것만 해도 한 수십 번 됐거든. 내가 알기로도 내가 취재하고 막 그럴 동안에도 많이 했었어 이거.
근데 한 번도 되질 않았어. 되면 좋겠지만 내 생각엔 잘 안 될 것 같아. 초치는 얘기해서 좀 미안한데. 오케이, 네, 넥스트. 마지막 기사로 규제 전 막차 타자 재건축 재개발 속도 이런 내용이 있는데 재건축 재개발 단지에서 이제 규제를 받기 전에 좀 사업 추진 속도를 빠르게 하겠다 이런 내용인데요. 재건축 단지 같은 경우 이제 6.17 대책에서 2년 실거주 의무 그 내용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의무 규제를 피하려면은 결국 올해 말까지 조합 설립 신청을 해야 되는데 강남 특히 압구정에서 최근에 이제 조합원들 간에 2년 실거주 의무 요건을 피하기 위해서 조합 설립을 하기 위한 동의서들을 계속 받으려고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압구정 1구역이랑 2, 3구역 등이 추진이 단계를 넘어서 조합 설립을 하려는 그런 동의서를 받는데 한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재개발 단지 역시 그 9월 24일부터 임대주택 비율 상향 제도를 피하기 위해 이제 속도전에 나서고 있다고 하는데 현재 그 재개발 단지에서 임대주택 기본 의무 비율 상한선이 15%인데요. 이게 9월 24일부터는 다음 달 24일부터는 수도권 재개발 사업장에서는 임대 비율이 최대 30%까지 늘어납니다. 최대지 이거는. 네, 최대 30%까지고 뭐 지자체장이 이런 그 권한으로 5% 가량 더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라는 뭐 얘기가 있는데 이 한남 2구역이라든지 그 흑석 11구역에서 이 24일 전까지 사업 시행 인가를 받기 위해서 한창 지금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아 이거는 사업 시행 인가 기준인가? 네. 야, 임대 비율을 30%까지 높인다고? 그럼 재개발 임대주택에 30%가 들어가는 게? 이게 뭐 공공 재개발 같은 걸 또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공공 재개발을 하면은 더 올라갈 수도 있고 뭐 반절은 내놓으라고 하겠네. 재개발 사업의 수익성이 과연 나올지 잘 의문이긴 하네. 그 다음에 자 오늘 좀 집중 분석으로 좀 해볼 만한 이슈가 좀 뭐 워낙 많겠지만 좀 뭐가 있을려나? 나도 임차인입니다라고 연설을 하셨던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이 또 최근에 국회에서 또 한 발언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 부부 공동명의 때 종합부동산세 역차별을 받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부부 공동명의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아파트를 특히 한 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부부가 공동명의로 해서 이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사실은 세금 면에서도 여러 가지 절세 효과를 노리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부부 공동명의로 한 채를 가지고 있을 때 양도소득세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몇 번 했었는데 그렇죠. 그거랑 아주 비슷하면서도 다르게 종합부동산세에서도 그런 차별이 있는 것이 또 확인이 알려지면서 됐나? 네네. 이게 종부세도 그러면 부부 공동명의 때는 장특공제 같은 게 여기도 역시 배제가 되나? 종합부동산세에서도 여러 가지 고령자 공제 고령자 공제. 고령자 공제라는 것은 종부세에 있어서도 60세가 넘어가게 되면 10%부터 70세 넘는 경우엔 30%까지. 최대 근데, 30%. 네. 근데 이게 또 내년부터는 공제율이 20%부터 40%까지로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고령자 공제가 한 가지 있고 또 보유기간에 따라서 장기보유 공제가 또 5년부터 시작이 되는 15년일 경우에 최대 50%까지 받을 수 있는 장기 보유 공제. 그러니까 고령자 공제와 장기 보유 공제라는 두 가지 이 공제에 있어서도 그때 이 양도세 장기 보유 특별 공제랑 똑같이 부부가 공동 명의로 가지고 있을 경우 왜냐면 한 사람이 한 개 주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못 얻게 된다는. 이게 사실 그래도 종부세 같은 경우는 인별과세이기 때문에 부부 공동명의로 했을 때 그거 자체로 혜택이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1인당 6억 원씩 기본 공제가 그렇죠. 되고 나서 시작을 하기 때문인데 그러니까 이제 12억짜리 집이면은 6억 이렇게 해놓으면은 세금이 없는 거지 뭐 사실상 종부세는. 네. 재산세는 내겠지만 종부세는 안 내는 거죠. 네, 이렇게 되기 때문에 현재에서도 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이 크지 않을 때는 이 부부가 나눠 가짐으로써 공제 혜택을 받는 것이 유리한데 이제 어느 정도 금액을 넘어가게 되면 부부가 공동 명의로 함으로써 받는 공제를 뛰어넘게 되는 세제 혜택을 못 받는 이 효과가 나타나면서 결과적으로는 공동 명의보다 한 명이 가지고 있을 때가 더 세금을 적게 내는 경우가 생긴다. 구체적으로 말을 하면은 공시가격이 18억 원일 때 단독 명의로 한
한 명이 갖고 있는 경우 135만 원의 종부세를 내고 공동 명의로 두 사람이 나눠 갖고 있을 때는 합쳐서 136만 원. 이때부터 18억 원일 때부터 공동 명의가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이 세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내년부터 점점 차이가 커져서 2022년이 되면 공시가격 18억 원 아파트를 공동 명의로 가졌을 때 총 223만 원, 그리고 단독 명의는 똑같이 135만 원의 세금을 내게 된다. 최대 90만 원 가까이 차이가 나게 되는 이런 현상이 생긴다. 세율에다가 네. 공시가격도 오를 거 아니야, 그죠? 공시가격 공시가격 오르는 것까지도 가만히 됐겠지. 그래서 그러니까 가격 격차 어찌됐건 세금 격차는 더 벌어질 수밖에 없겠네. 네. 그러니까 어찌됐건 정부가 지금까지의 그 흐름은 그러니까 사실 부부가 재산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네. 같이 이제 노력을 해서 만든 재산이니까 공동 명의로 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뭐 글쎄 뭐 대놓고 장려 안 했지만 뭐 어떻게 보면은 좀 남녀 평등이라든지 뭐 이런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 네. 또 절세 효과도 있고 하니 좋다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은 많이 뭐 이건 어떻게 보면 그럴 수 있는 건데 이거를 1주택으로 인정을 안 해줌으로써 이제 이런 일종의 상대적 불이익이지 뭐 그죠? 상대적 불이익을 준다? 조금 이거는 좀 세금의 어떤 형평성 문제에서는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이네, 그죠? 윤희숙 의원도 이제 재산 형성할 때 부동산을 남편만 가지라는 것이냐. 그렇지. 시대에 역행하는 그러니까 시대의 역행이네. 정부가 아니면 국회의원들이 이런 법을 만들 때 꼭 남녀 차별 이런 문제까지 생각해서 만들었을 것 같지는 않기는 하지만 거기까지 생각 못했을 거겠지만 결과적으로 이런 문제가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개정의 움직임이 또 나오지 않을까. 근데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면 이 부부 공동 명의는 그 전에부터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닐까 그러면? 꼭 이번 네. 뭐 종부세 세율 인상 물론 이제 세율이 인상이 되니까 더 문제가 되긴 하겠지만 실질적으로도 지금 부부 공동 명의는 차별을 받는 건 마찬가지네. 예, 그 전에부터도 있었던 거네. 그 전부터 그랬었을 건데 최근에 집값 오르고 공시가격이 오르고 세율이 오르다 보니까 이제 한번 검토가 되는 거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케이스에 걸리게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건 아닐까. 그러니까 이게 뭐 꼭 현 정부의 잘못이라기보다는 뭐 굳이 뭐 그렇게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뭔가 이제 좀 제도의 허점이니까 네. 이거는 좀 바로잡는 게 뭐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드네요, 그죠? 요즘 댓글을 좀 많이 좀 우리가 안 봤는데 뭐 댓글도 많이 달아놓으셨더라고. 지난번에 보니까 뭐 이런 것도 있어. 그러니까 나도 이거는 좀 동의하는데 취득세 인하가 이제 3억 이하 주택은 취득세를 깎아준다는 건가? 이번에 새로 난 게? 근데 그게 이제 서울에서는 3억 이하가 얼마나 있는지 잘 모르겠다. 대부분 이제 빌라나 이런 외곽의 이제 그 저가주택 쪽밖에 해당이 없을 텐데. 신혼부부나 저 생애 최초 그렇지, 생애 최초하고 신혼부부의 경우에. 그러니까 물론 전혀 없다는 건 아닌데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그 정도 이렇게 낮게 해놓은 거는 사실상의 어떤 효과를 보기는 좀 쉽지 않을 거다. 혜택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이게 또 1억 5천만 원까지 이하가 전액 면제가 되고 3억 원 이하 주택은 또 50%. 50%가 네. 그래서 1억 5천만 원에 대해서 사실 이 1억 5천만 원짜리 집을 어디서 요즘 구하냐 막 그런 얘기가 계속 있었거든요. 뭐 그와 관련해서 이제 여기 또 이분 남경임 씨 이분 신혼부부 특공도 소득 기준이 너무 낮다. 사실 이 문제는 뭐 언론에서 많이 언급이 됐던 건데 뭐 정부의 고민도 있겠지. 뭐 다 그냥 뭐 소득 기준 올려주면 다 특별 공급을 줘야 되는 사실은 나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 사실은 그 특별 공급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난 너무 많아지는 거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그럼 뭐 다 특별 공급이지. 뭐 지금 뭐 특별 공급 아닌 사람은 못 사는 거야 그러면? 특별 공급은 줄여야 되는 거야 사실은. 늘리는 게 아니라 내 개인적으로 이거 특별 공급이라는 게 특별 대우를 해주는 건데 특별 대우 해주면 그러면 뭐 다 특별 공급이면 뭐 뭐하러 청약 통장 들고 뭐하러 왜 저걸 해? 뭐 아무 의미 없는 거지 사실은. 근데 이제 신혼부부 특별공제 소득 기준은 특히나 이제 소득에 걸려서 고소득자도 못 사지만 오히려 저소득인 경우에 부모 재산을 받아서 자산 기준 저소득 금수저. 그렇지. 저소득 금수저도 있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하여간 좀 문제가 좀 특별 공급은 좀 문제가 많은 것 같아. 뭐 지난번에 뭐 임대사업자 관련 그때 우리 저 임대인 협의회 남 대표
그지? 이분 성 대표 남 대표가 아니고 죄송합니다. 성 대표가 나오시고 나서 이렇게 그때 뭐 댓글이 상당히 많이 달리고 막 했더라고 그때 보니까. 그게 이제 가장 큰 문제가 역시 뭐 소급 적용인 것 같아. 이 법이라는 게 소급 적용을 해서는 곤란한 건데 기존에 주던 혜택은 주고 새로 주는 거 안 주는 거야 뭐 어떡하겠어. 뭐 그건 뭐 솔직히 조금 뭐 아쉬운 면도 있고 답답한 면도 있겠지만 그거 가지고 뭐라고 할 수는 없는 건데 소급 적용이 하여간 가장 큰 이슈였던 것 같아요. 오케이, 자, 뭐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